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인간은 문자를 만들어 그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나 특권 계급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중세 유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전할 수 있는 건 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서의 말씀이 삶의 전부였지만 모두가 그 말씀을 가질 수 없었던 그때, 한 줄기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힌 책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42행 성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로 인쇄한 성경이었습니다. 중세의 어둠을 깨고 빛의 시대, 근대 시민 사회를 활짝 연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는 그렇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독일의 한 발명가가 만든 이 작은 활자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마인츠. 독일 최초의 대주교자가 설치된 역사적인 도시이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축제가 한창인데요. 매년 초여름이면 마인츠 시내는 이렇게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을 기념하는 행사로 활기가 넘쳐 흐릅니다. brauche etwas zum Anfassen, zum Riechen. 최초의 금속 활자를 기리는 축제인 만큼 책과 인쇄에 관련된 이벤트가 이어지는데 요한의 밤이란 이름의 이 축제는 독일의 3대 축제 중 하나로 매년 50만 명 이상이 참여할 만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 재미난 풍경은 견습 인쇄공의 수료식 전통을 재현하는 것이라네요. Man wird von seinen Sünden reingewaschen, die man in der Lehre begangen hat. 독일 동부 지방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 인구 2만 규모의 소도시지만 세계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그 이상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발상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도시의 공식 명칭도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로 통합니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비텐베르크 성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1571년 10월 31일 루터는 면죄부를 팔아 부를 축적하던 교회를 비판하며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작성했는데요. 종이 2장에 써내려간 이 반박문은 비텐베르크 성교회 대문에 게시됐고 일반 민중들의 공감을 얻으며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종교개혁의 서막이 열린 것이죠. 종교개혁 이전의 수도원이었던 루터 하우스는 루터의 가족과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종교개혁 기념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 관련 자료와 함께 루터의 가족사와 개인사를 엿볼 수 있는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루터의 초성화와 그림들, 책상과 설교 연단,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입었던 옷, 그리고 직접 번역한 여러 버전의 성경들도 볼 수 있죠. 루터의 유물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인쇄기입니다. 이 인쇄기 덕분에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대량으로 찍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Es ist ein apokalyptisches Geschehen, weil der Druck es ermöglicht, dass das Wort Gottes bis in jede Winkel der bewohnten Erde vordringt. So hat er sich das jedenfalls vorgestellt und daher ist es ein Geschenk Gottes. Also, es gilt, ohne Buchdruck keine erfolgreiche Reformation. 마인츠시 중심에 위치한 구텐베르크 박물관. 구텐베르크와 금속 활자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금속 활자는 소수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던 책을 일반 대중에 널리 퍼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 시작은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구텐베르크는 금속 활자를 발명한 뒤 성경을 가장 먼저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판으로 180권을 찍었는데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 데에 3년 이상 걸린 것과 비교하면 혁명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Der Buchdruck hat für die Menschheit die Möglichkeit bedeutet, über Raum und Zeit hinweg zu kommunizieren. Und nicht nur das, es hat vor allen Dingen bedeutet, dass fast alle Menschen, sobald sie eben schreiben und lesen gelernt hatten, daran teilhaben konnten. 영국의 역사학자 칼라일은 종이와 인쇄가 있는 곳에 혁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책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에 이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 사회가 정착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시작은 작았지만 그 결과는 서구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강력했습니다. What Gutenberg did, he invented a kind of printing which he could cope with mass 구텐베르크 production. 박물관 내 금속 활자 인쇄 시연장. 힐데브란트 박사는 마인츠시 소속의 자원봉사자로 이곳에서 강의와 인쇄 시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했는데요. 마인츠 고등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의 학생들이 박물관을 찾은 것입니다. Well, okay. And now we have to move the bar. You pull, I push. Okay. And now open again, please. Oh, yeah. This sound is called the kiss of the printers. I hope he kissed us. I think he did.
Now when we open it, I hope. 구텐베르크가 처음 인쇄했던 42행 성서 중 요한복음 서문을 찍어 보았습니다. What we've printed and this punch 그런데 오늘 학생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He wasn't the inventor of book printing. The book printing was invented in Asia long before Gutenberg. And long before Gutenberg, about 400 years before Gutenberg, they had invented a kind of printing with movable letters, with metal movable letters in Korea.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는 구텐베르크의 발명품이었지만 인류 최초의 금속 활자는 한국, 고려의 금속 활자라는 사실. 학교에서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이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아는 서양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Ich habe das auch noch nicht gewusst, dass also der Buchdruck schon existierte in Korea. Das ist mir heute ja erst auch bekannt geworden. Das war das erste Mal und dann würde ich sagen, die Schüler wussten das sicher auch nicht. Also das war für uns also wirklich eine Überraschung. 유럽 문화의 중심 파리.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문화유산들이 파리의 수많은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보관돼 있습니다. 고려가 금속 활자의 종주국이라는 증거도 이곳 파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쌓아온 지식의 보고이자 세계적인 기록물과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중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 우리의 직지 심체 요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 직지 심체 요절. 직지 전체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구 MBC는 방송사상 처음으로 직지를 직접 촬영하고 실물 조사까지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직지는 고려시대 승려 백운이 선불교에서 전해오는 여러 이야기를 모아 만든 책입니다. 원래 상하 2권으로 엮었지만 현재는 하권만 남아있는데요. 1377년 고려시대에 제작된 직지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보다 78년 앞선 것으로 당시 고려의 첨단 기술과 문화적 저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부분은 권 말에 선광 7년, 즉 1377년에 해당합니다. 정사년 7월 1에 청주목외 흥덕사 주자 인시라고 되어 있어서 주자라는 것이 금속으로서 글자를 만들어서 인쇄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지가 프랑스로 들어온 건 구한 말입니다.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 플랑시가 직접 구입하면서였는데요. 플랑시는 표지에 1377년이라는 직지의 제작 시기를 기록해두기도 했습니다. 직지의 발견으로 서양 중심으로 되어 있던 금속 활자의 역사는 다시 써져야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는 구텐베르크가 아니라 고려가 만든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으니까요. Well, Jigji is universally recognized as the oldest existing book made using movable metallic
characters. So from that point of view, you can consider it as the precursor, the first, that started civilization as we know it started. 직지가 금속 활자가 아닌 목 활자로 찍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직지 원본을 보지 못하고 영인본으로만 연구한 결과입니다. 실물을 직접 보면 금속 활자로 인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목판이나 목활자일 경우에는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먹이 배어 나오는 데 비해서 금속 활자는 조금 이렇게 반점이라고 해서 뭉쳐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익자 같은 경우에 영인본에서는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지만은 이 금속하고 먹하고 종이하고 관계에 있어 가지고 잘 묻지 않아서 반점들이 뭉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연구는 물론이고 많은 우리 직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또 이해를 높이는데 큰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직지 전체가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직지의 목활자 논란은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 최고의 발명품인 금속 활자와 이를 이용한 첨단의 문화 생산물 직지. 이 둘은 고려 사회를 압축해 놓은 타임캡슐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금속 활자와 직지를 만든 고려의 문화적 역량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비밀을 찾아 우리는 지금 고려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우리는 고려 최고의 무역항 벽난도에 와 있습니다. 개경에서 30리 떨어진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벽난도는 이웃 송나라와 일본뿐만 아니라 저 멀리 인도와 아라비아의 상인까지 오갔으며 코리아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린 고려의 대표 무역항입니다.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았던 고려 사람들은 국제무역을 통해 외부의 문물을 쉽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높은 기술력과 문화적 파워를 갖출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고려시대는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금속 활자도 이와 같은 문화적인 힘, 또 문화적인 저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금속 활자 이전에 이미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술을 보유했던 고려. 그러나 쏟아져 들어오는 책들을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책을 인쇄할 획기적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욕구가 고려 금속 활자를 탄생시킨 것이죠. 고려의 장인들은 밀랍에 글자를 새기고 진흙 틀을 사용해 필요한 글자를 하나씩 만들어냈습니다. 금속 활자 주조법은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재련술과 청동을 사용하는 동아시아 최고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요즘으로 치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만큼 고도의 과학기술력과 문화적 역량이 응집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문화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였습니다. 국토의 서쪽 끝자락 아름다운 섬 강화도는 몽고 침략과 고려 인쇄 기술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몽고의 1차 침략 이후 항쟁을 결정한 고려 왕실과 최씨 정권은 1232년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로 옮겼습니다. 고려 궁토와 봉은사, 강화산성 등의 유적을 통해 40여 년 동안 몽고에 맞섰던 고려인들의 의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전란이 한창이던 이 기간에도 활자를 만들고 서적을 출간한 것을 보면 고려가 얼마나 높은 기술 문명을 누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려시대 최고의 문인이었던 이규보의 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너머가 이규보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고려 최고의 문인이었던 이규보는 많은 저작물을 남겼는데요. 그중 이규보의 글을 모아 엮은 동국이상국집은 이곳 강화도에서 출간됐습니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후집 11권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32년 강화천도 이후에 상정고급예문 50권 28부를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고려가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이상 앞서 금속 활자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상정고급 예문 이전에 출간된 또 다른 책에서도 금속 활자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1239년 고려에서 목판으로 번각한 남명천하 상송 증도가, 증도가라고도 부르는 이 책은 당나라 승려 현각이 지은 선종의 지침서를 주석한 책인데요. 이 책의 발문에 금속 활자 인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속 활자로 찍은 증도가가 전해지지 않고 있으니 이는 옳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각공을 모집해 금속 활자본 증도가를 다시 목판에 새기게 하여 길이 전하고자 한다. 때는 기해년 1239년 9월 상순이다. 중서령 진양공 최인은 삼가 적는다. 강화도 천도 해가지고 전란기인데 그때 금속 활자로 책을 인쇄했다, 이런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전란기에 어떻게 그 책을 금속 활자로 낼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미 그 이전에 금속 활자로 책을 내는 그런 기술들, 또 그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금속 활자의 제조와 인쇄. 고려는 이 첨단의 기술을 이미 1232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록으로 보면은 금속 활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직지가 있지만 그것은 1377년이거든요. 이 증도가라는 이 국내 서지학의 최고 권위자 남건희 교수. 줄이 없잖아요.
직진은 이 활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때도 뭐냐면 여기다 오랫동안 고려 활자를 연구해온 남 교수는 최근 세계 활자 인쇄사를 바꿀 만한 새로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남명 천하 상송 증도가를 찍은 금속 활자를 발굴해 공개한 것인데요. 증도가는 현재 목판 인쇄본만 남아 있습니다. 목판본 증도가는 금속 활자 인쇄본을 번각한 것인데요.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을 한 장씩 목판에 뒤집어 붙인 후에 이를 다시 새기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목판본 증도가의 글자와 남건희 교수가 발표한 금속 활자의 서체를 비교하면 새로 공개된 활자가 증도가를 찍은 고려 금속 활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자 같은 경우에 위에 대죽변이라든가 그리고 등자 아랫부분의 그 좌측의 획들의 그 방향이라든가 각도 이런 것이 활자와 목판에서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종자 같은 경우에는 종자의 첫 획이 이 벼화 부분의 첫 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래의 좌측의 삐침 획의 그 각도라든가 그리고 전체 글자에서 차지하는 위치, 중심 획이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은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세상에 발표됐을 땐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모조품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건희 교수는 활자의 글씨체와 모양, 형태, 각도 등을 조사한 결과 증도가를 찍은 진품 금속 활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오래됐다는 직지도 금속 활자 인쇄본만 남아있을 뿐 책을 찍은 활자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도가자는 직지보다 150년 앞설 뿐만 아니라 책이 아닌 금속 활자 실물이 800여 년 만에 발견됐으니 이는 세계 활자 인쇄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완우 교수는 새로 발표된 금속 활자의 글씨체를 분석해 제작된 시기를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목판이나 금속 활자에 사용된 글씨체는 그 당시에 가장 널리 쓰이고 유행하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새로 발표된 금속 활자를 고려 시대의 성문과 사경, 대장경과 비교해 봤습니다. 위자의 경우 첫 획인 손톱 조변이 8만 대장경에 사용된 글씨체와 일치했습니다. 그 외 다른 글자들도 1200년대 초반 고려에서 널리 쓰이던 글씨체와 같았습니다. 본 신출 금속 활자는 1125년 백악국사 뒤 한참 뒤로부터 13세기 전반 제조 대장경이 이루어진 그런 시기에 그 사이에
아마 주저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여기 면에 약간 묻어있는 그쪽이거든요. 남건희 교수 연구팀은 보다 정밀한 외형 분석을 위해 주사 전자현미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물 표면의 미세 구조와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장비로 글자의 각도와 삐침의 형태 등을 세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외형적 특징을 보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현미경 촬영 중 상당량의 먹이, 활자에 묻어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활자가 인쇄에 사용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먹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활자의 사용 연대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구 MBC 제작팀은 금속 활자에 남아있던 먹을 이용해 활자의 인쇄 시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석 방법은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제작진은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서울대 기초과학공동기기원과 대덕 지질자원연구원에 동시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활자에 붙어있던 먹을 긁어내서 시료를 만든 후 이를 질량 이온 분석기를 통해 방사능 탄소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먹을 만든 나무가 베어졌던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곱 개의 시로에서 얻은 먹이의 양이 이 실험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저희가 그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AD 900년 정도부터 1200년 정도의 연대를 지시하였습니다.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 분석으로 새로 발표된 활자가 고려시대에 제작된 금속 활자임이 보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렇다면 활자를 만들 때 사용한 원료는 어느 지역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를 위해 납 동위원소비 산지 추정법이라는 또 다른 연구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유물의 산지 추정 연구는 유물에 포함된 납의 동위원소를 분석하여 유물 제작에 사용된 원료의 산지를 추정하는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금속 활자에서 약 3mg의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열 이온화 질량 분석기에 넣어서 가열한 후 납을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납의 동위원소 비율을 분석하면 금속 활자 재료의 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새로 발표된 금속 활자가 중국에서 들어온 모조품이라면 납의 산지는 중국이나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국내 산지로 밝혀지면 국내 광산에서 캐낸 금속으로 만든 우리의 활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이번 금속 활자의 납동위원소 분석에 따른 산지 추정 결과는 저희들이 제작했던 한반도 영역별 분포도에서 존 3라는 영역에 도시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도하고 충청도 지역인데요. 즉, 이 지역 내에 분포했던 광산, 그곳에서 원료가 공급되었고 그 원료를 바탕으로 금속 활자가 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로써 새로 발표된 금속 활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진품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처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800여 년 만에 발견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증도가자는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북한과 중국의 국경 도시 단둥. 금속 활자의 여러 유통 경로 중 하나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압록강을 경계로 신의주와 마주하고 있는 단둥은 육로는 물론이고 물길로도 왕래가 끝없이 이어지는 북한과 중국의 최대 교역 도시입니다. 압록강 위를 항해하는 배들의 상당수가 북한 인공기를 달고 있는 모습에서 이곳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 도시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엔 온갖 물건들이 오간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서 몰래 유출된 우리의 문화재급 유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둥 시내의 한 골목 상가. 북한의 유물이 몰래 거래되고 있다는 단둥 최대의 골동품 상가입니다. 제작진은 일반 관광객으로 위장한 후 골동품 가게에 잠입해 그 실태를 취재키로 했습니다. 상가에 들어서자 중국과 한국, 일본의 여러 도시로 갈 상자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상자 속엔 북한에서 반입되는 우리의 유물이 들어 있습니다. 제작진은 한 골동품 가게에 들어가 북한에서 나온 유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那么最近你听过没有那个最近那个好的东西出来了？好东西都贵呀，大概多少钱？要1万多，美金1万多，你看过吗？我看过。大概几个呀？我看过。 주인은 망설임 없이 도자기를 꺼내 보여주는데 대부분이 고려시대의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까지 추천합니다. 这是中国的，这是中国的，这是朝鲜的，那什么时代的？那么高句丽，高句丽啊，是不是那个高丽时代？对，是高丽时代。 이곳에서 거래되는 북한 유물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도자기, 그릇, 생활용품과 비석, 사찰 장식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 속엔 가짜로 보이는 고려 금속 활자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진짜처럼 만든 모조품들이죠. 좀 느낌이 그나마. 하지만 이곳에선 때때로 진품이 거래되기도 합니다. 제작진은 고려 금속 활자 진품을 취급한다는 가게를 찾아 주인을 만나봤습니다. 뭐 한 대 7대였을 거라고 그때 물건 보안에 들어왔더라고. 달다는데 물건 틀리고 있다더라고. 더욱 은밀하게 거래되는 문화재급 유물들은 북한 밀매 조직과 직접 전화 통화까지 하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물건 안 보고서 어떻게 내가 그 전원 준다, 뭐 1,500원 준다 말해내가 말 못해 그는. 그 사람 뭐 오늘 그 물건 들어온 거 아이고 형편없어요. 아이고 씨다 그 배값도 안 나오고 갔다 젠장맞이. 뭐 될란데는 내가는 그는 모르겠는데 그 물건 봐야 된다니까 그런 거. 그 뭐 사진이라도 보든가 해야지. 아 이건 뭐. 북한이래 북한. 세상이라 세상. 보내는 물건 보내는 세상.
최근 북한의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유출되는 유물의 양도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북한 주민들이 유물을 팔아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국경지대에선 분단의 아픔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철교. 저 기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살아남기 위해 이 길을 오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오가는 저 길 위에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는 소중한 유물이 있습니다. 분단 체제 때문에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유물은 해외로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문화재를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소중한 유물을 빼앗긴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헐값에 팔리거나 몰래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고향 땅을 쉽게 밟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래야 할까요? 보시기에 이 오른쪽은 바로 북한의 신의주 땅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중국의 단동 지역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의 문화재급 유물들이 이곳 신의주를 거쳐서 중국의 단동으로 많이 유출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단동으로 유출된 우리의 문화재들은 중국의 북경 또 일본 등지로 해외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문화재 유물들이 해외로 한번 나가면 다시는 우리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구한 말에 프랑스로 팔렸던 직지는 영원히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냉엄한 현실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반출된 유물의 반환을 위해 문화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빼앗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금속 활자. 만일 우리 손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래서 제대로 보존해 후세에 남기지 못한다면 문화재를 잃었던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역사의 저면에 새롭게 등장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그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세대에게 놓인 무겁고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요?